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가 이제 돈을 풀면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정부가 이제 국민들이 뭐 가난하기를 원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실제와는 다른 믿음 때문에 돈을 풀면서 이제 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이 서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쓰면서 서민을 가난하게 하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대표적인 게 저는 돈 풀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서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을 벌고는 있지만 돈이 쌓이지 않는 경험 또는 실질적인 부가 쌓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확장 재정, 이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확장적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계속해서 공언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올해 2026년뿐만 아니라 27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뭐 여기에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 그리고 올해 FRB 이제 의장이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좀 풀릴 가능성도 높죠. 한국의 경우에는 금리를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확장 재정을 해서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는 이제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는데 이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돈을 풀 때 발생하는 효과들이 있어요. 뭐 제일 흔한 거는 이제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을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 풀리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건의 가치는 돈 대비해서는 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주제는 칸틸롱 효과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의 재분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확장 재정 정책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미래 세대가, 또는 저희 세대죠, 20대 30대가 이제 향후 50대 60대가 됐을 때 그 빚을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개의 부채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계속해서 이전하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큰 문제지만 사실은 이제 부의 재분배 효과가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옵니다. 칸틸 효과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풀면은 이 돈의 최종 수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누군가의 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받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받는 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차이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훨씬 커진다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자들 누구로 보통 상정을 하느냐? 일반적인 근로자들하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자들이에요. 자, 일단은 근로자부터 한번 보면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돈을 풀어서 아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즉시 바로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 시차가 벌어지게 되고, 예를 들면 올해 1월 1일에 이제 짜장면 값이 10,000원이었어요. 2027년 1월 1일에 12,000원입니다. 근데 2026년 1월 1일에 월급을 받는 사람은 이미 연봉 협상이 끝난 상황이에요. 다음 연봉 협상을 하는 데는 1년 후의 시간이 걸려요. 물가가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바로 오르느냐? 그렇지 않죠. 조금씩 계속 오르죠. 예를 들면 올해 이제 한 중순쯤에 10,000원짜리가 11,000원짜리가 됐다. 그럼 이미 1,000원은 오른 상황이에요. 물가가 10%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임금은 아직은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임금 협상의 시즌이 오지 않았으니까. 물론 뭐 회사에서 이제 영업이 잘 되면 상여금 같은 걸 줄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을 했을 때 바로 임금이 따라오질 못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 생활자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연금은 이제 노년층에 이제 문제가 되죠. 보통 60세, 65세 이상의 분들이 연금으로 이제 매달 뭐 고정적으로 얼마씩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연금의 가치가 녹아내리게 되겠죠. 물론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을 좀 반영해가지고 연금 수급액을 좀 조정해준다는 개념으로 가고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이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이 물가 수치라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어떤 항목을 넣고 어떤 항목을 빼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물가 수치 간에는 괴리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제 연금 생활자가 되면은 이렇게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르면 당장 뭐 전국민 국민지원금을 20만 원, 30만 원 받아서 소비력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특히 자산이 없는 임금 생활자나 연금 소득자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칸틸롱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흔한 건 뭐냐면 특정 사람에게 뭐 계약을 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예산 안에도 보면은 뭐 SOC 사업이라던가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
부분들도 나오고요. 최초의 수혜자는 대기업이나 정부나 아니면 이거와 연관된 유관기관 또는 이제 계약을 맺는 업체가 됩니다. 이런 업체들이 최초 수혜자가 돼요. 보통은 이 최초 수혜자가 돼서 이제 돈을 받게 되면은 이미 이제 이 최초 수혜자가 돈을 사용하게 되면서 물가는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물가를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물가 상승이 반영된 상황, 그리고 이 사업 등을 통해서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미 자산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각 정부나 뭐 기업이나 이런 쪽에선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미 이제 구매력의 저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최초 수혜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물가가 오르기 전에 낮은 가격인 부동산이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 단계에 이미 오르고 나서 퍼져나가는 게 바로 국민들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빈부격차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이제 칸텔용 효과입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요. 당연히 이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은 환율 문제 때문에 금리를 인하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당분간은 인하를 안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하시키게 되면 이것도 처음에 금융기관이나 이쪽으로 돈이 풀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역판텔용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국민지원금 형식으로 하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각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은 그러면은 문제가 없느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기업에게 1단계로 주는 방식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 수혜자가 국민이니까. 또 이제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에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득을 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 이 정책을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정책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최초 수혜자가 가게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 거냐는 거예요. 민생지원금의 경우에는 어디에 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 소상공인 업체잖아요. 주로 음식, 외식, 생활비, 서비스 이런 것들이요. 주로 소비재와 관련된 지출이 늘어납니다. 이 소비재와 관련된 지출을 당장 할 때는 좋아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 소비재를 지출했을 때 최종적으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은 원래는 뭐 마트나 식당,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에는 원자재를 공급하는, 아니 또는 돈을 공급하는 이렇게 최종 수혜자가 결국에 기업이 됩니다. 업체들이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기업의 이익이나 주가 상승이나 배당으로 이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자산, 이제 주식을 들고 있거나 이제 부동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풀면은 무조건 이제 일반적인 서민, 그리고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나 연금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일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돈을 푸는 정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알면서 쓰고 또 모르면서도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의도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도 있고, 실제로 어떤 믿음이 있어요. 또 믿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 선의로 하는 거겠지만 이제 결과는 서민들과 이제 부자 간의 빈부격차는 더 커지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은 뭘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너무 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 주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돈을 풀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게 예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자, 일단은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독점 수준의 기업을 고르는 게 제일 좋겠고, 또 기술력이 월등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조절하거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어야겠죠. 대부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필수 소비재 기업, 그다음에 독점적인 기술주 기업.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가장 많이 핫한 부분인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게 될 수 있겠고요. 즉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물가가 올랐을 때 제품의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이냐.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 소비재, 그다음에 이제 독점적인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저는 항상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도 저는 이런 주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워렌 버핏은 뭐 경제적 해자라고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벽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뭐 너무 핫했지만 금이나 은 같은 원자재나 귀금속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화폐 가치 하락을 하면 당연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이제 흔하게 쓰는 방식이고요. 올해 저는 조금 무서운 부분이 부동산인데, 주식시장이 훨씬 더 작년에는 많이 올랐어요. 주식시장이 객관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2300에서 200선에서 지금 작년 말에 한 4200,
4,100 뭐 이렇게 이제 왔었기 때문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오르지 않았고, 또 먼저 주식에 돈이 흘러가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조금 더 나중에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는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실물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풀면 또 돈이 유입이 쉽게 일어나는 자산군이기도 해요. 주식이 오르는 거랑 이제 사실 부동산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서로 상충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뭐 실물 자산이라던가 아니면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기술이나 필수 소비재를 팔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현금을 이쪽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나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데 돈이 모이는 것 같지가 않지?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남는 게 없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저축이나 절제를 하지 못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모아놓은 돈을 사실은 못 불리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못 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는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 이제 이 돈을 모아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통화량이 줄어들고 돈이 적게 풀릴 때예요. 이게 보통은 보수 정권입니다. 이제 보수 정권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예산 운용을 해요. 이 보수적인 예산 운용을 할 때 최대한으로 저축이나 최대한 절제를 해서 현금을 쌓으면서 투자 기회를 보고, 보통 진보 정권 때 돈을 풀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오른단 말이죠. 이 오르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때 이제 시세 차익을 보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대부분 통용됐던 이제 부의 증가 코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는 이미 진보 정권의 2년 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축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디를 투자하고 뭘 사야 될지를 지금 훨씬 더 많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요. 사실 2, 3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저축에 방점을 두고 이야기 드렸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정책에 따라서 통화량 증가량이나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빠르게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시청자 여러분 모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훨씬 더 자산도 불어나고 풍족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